NHL 2017-2018 시상식에서 뉴저지 데블스의 테일러 홀이 정규 시즌 MVP인 하트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수상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NHL 이번 자유계약 시장의 최대어 존 타바레스가 토론토 메이플립스와 계약했습니다. 본격적인 스토브 리그가 시작된 NHL에서는 각 팀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신인 드래프트와 여러 계약 소식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5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55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섭 기자님 2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요즘 근데 오프 시즌이라서 네. 뉴스가 너무 많아서 좀 요즘 페이스북 뉴트롤전 저도 주시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활발하던데요. 예, 뭐 아무래도 계약 소식이 많으니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155회 지난 2주 동안에 저희가 게스트와 함께하는 회차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게스트는 없는데 이현숙 기자 특집 이렇게 저는 명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량상으로는 그렇죠. 네. 한 주 쉬신 만큼 오늘 많은 내용을 준비하셨더라고요. NHL 분량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NHL 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 아쉬웠던 갈증을 오늘 이번 회차에서 거의 뭐 NHL 얘기로만 오늘 가득할 것 같은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댓글 또 먼저 볼 텐데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팟빵에 지난해 저희 녹음 직후에 좀 늦게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소개 못 드려서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파이널 이벤트도 당첨돼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첫 선물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간만에 2시간 넘는 분량이 놀랐습니다. 김정민 팀장님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으셨다고 했고요. 김정민 팀장님은 선출이신가요? 하셨는데요. 선수 출신은 아니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네, 선수 출신 아니시고요. 기자 출신이시죠. 아, 그렇군요. 네. 기자를 예전에 하셨었고 지금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미디어 담당 홍보 팀장으로 몸담고 계십니다. 원래는 축구 전문 기자시면서 이제 아이스하키 국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아이스하키 기사를 생생하게 내시는 기자님이셨는데 한 5년 전쯤에 아이스하키 협회로 오셨죠. 그렇군요. 이어서 범고래가 간다 또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다고 하셨고 유소년 하키의 미래가 밝아지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댓글로 넘어갑니다. 남은킴님 지난주에 그 LA 킹스의 일리아 코발축 선수 계약한 거에 대해서 남은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박김찬 PD님이 그때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주셨네요. 저도 코발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2년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3년이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머진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1에서 3년 사이에 대거 재계약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우리가 아는 코발축이 되어주면 대박이고 아니면 뭐 수습 가능한 피해 정도로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만 보험인 것 같은데 보험? 이 정도 큰 리스크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예, 오프시즌 이야기는 코발추크 이야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 코너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댓글이 우리 하키 팬들에겐 너무나 낯익은 MT넷 골을 보고 있자니 그리고 또 오솔길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지난 탑 디비전 연기에서 한 경기쯤은 우리에게도 축구와 비슷한 이변이 허락될 수는 없었던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다시 한번 사무쳐 오네요. 하셨어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이 마치 MT넷 골 같은 비어있는 골문에 MT넷 골이었죠. 네. 하키 팬들만 아실 것 같아요. MT넷 골이라는 거. 다들 댓글들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로.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승리를 보시면서 또 아이스하키의 탑 디비전에 또 이렇게 감회가 드셨나 봐요.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유튜브 댓글 봅니다. 스콩님 힘찬 오빠 목소리다. 힘찬 꼴리님 돌아오셔용. 유유. 지인인 것 같은데요? 예, 지인분이신 것 같고요. 패스하는 걸로. 야, 이거 오빠 소리 오랜만에 나오네요. 한 2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네요.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좀 빨리 돌아가시고요.
다음 성혁남님이군요. 지난 회에 오솔길 해설위원 말씀을 들으시고 달아주신 댓글 같아요.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들어와서 고등학교 하키에 합류했는데 수업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지금이야 익숙해져 버렸지만요. 공부와 운동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중학교 때부터 요구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더군요. 실제적으로 미국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와 운동을 다 잘하는 경우가 당연히 요구되어지는데 우리나라 학원 운동도 이러한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해 너무 좀 중학생 때부터 운동 선수냐 뭐 공부냐를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말씀이 있었는데 예, 21세기인데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직접 겪으시고 계신 분이군요. 그런 현실에 처해 있긴 한데 또 이제 좀 선진 문화, 선진 하키를 배우는 입장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를 또 직접 말씀을 남겨주셔서 네. 예. 저희가 솔직히 이런 반응과 피드백과 의견을 기대하고 매주 특집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공감하는 의견이었고요. 계속해서 오솔길 해설위원 편 들으시고 댓글 주신 분들이 많아요. 팟빵의 SY더맨님, 오솔길 해설위원님 종종 비하인드넷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시절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해설하실 때 보람있는 순간과 고충, 그리고 한국 아이스하키가 나아가야 할 길을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셨고요. 지난 154회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한번 또 나오시지 않을까? 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비하셨던 내용의 반도 못 풀고 가셨기 때문에 본인도 반도 못 풀고 가셨고 저도 사실 저희가 준비한 구성 안에서도 그쵸. 많이 풀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죠. 저희는 사실 아시아리그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는데 시간 좀 관계는 국내 못했어요. 하키 얘기를 좀 더 좀 발전적인 얘기를 더 같이 준비를 하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너무 신이 나다 보니까 시간 내에 다 맞추지 못했네요.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출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 계획이고요. 램쿨하스님 댓글 또 있어요. 지난번 김정민 팀장님에 이어 이번 오솔길 위원님 게스트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한국 하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잘 짚어주셨네요. 가슴에 확 와닿는 부분이 하키는 경험의 스포츠다 라고 하신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에 공감했었습니다. 네, 탑 디비전과 올림픽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 대표팀의 미래에 좋은 씨앗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하셨고요. 어린 선수들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도 너무 안타깝네요. 캐나다나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준이 너무 높아요. 유유. 비단 하키뿐만 아니겠지만 한국 학생들 스포츠는 너무 대학 진학이나 엘리트 스포츠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역시 또 비슷한 의견을 주셨네요. 지난주에 결론은 그거였어요. 최대한 좀 고등학교 이후로 최종적인 선택을 좀 늦춰주고 너무 운동 많이 하지 말고 주 7일 운동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좀 잘 쉬고 선수들이 지겹지 않게 재미있게 하면서 좀 선수 풀을 어렸을 때부터 좀 넓혀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댓글 계속 이어지는데요. 램플라스님. 그리고 다음 주도 드래프트 총정리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잠시 후에 연습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죄송한 말씀은 총 정리는 아니게 됐습니다. 뭐 그 부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드래프트 총 정리는 아니고 드래프트와 자유계약 시장을 총망라한 그렇습니다. 총 정리죠. 뭐. 주요 이슈 체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참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컨퍼런스 우승팀부터 요리조리 틀리기만 했는데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껴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네. 틀렸지만 다 드렸습니다. 5,000개씨를 지난 154회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스코야님 댓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실업팀까지는 힘들더라도 지역 연고인 중고등학교 팀이 좀 생기면 좋을 텐데 다들 서울 수도권 유유. 부산에 빙상장도 새로 생겼는데 중고등학교 팀 창단 지원 같은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부산에 러시아 사람도 많아서 아이스하키 마케팅하면 보러 올 외국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서울의 수도권만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 러시아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뭐 저변이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보면은 뭐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선수들을 보면은 부산이나 뭐 수도권 외 지역에
예, 부산이나 전주나 창원이나 등등등 예, 그쪽 출신의 선수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면서 학교가 없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하키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예, 뭐 부산이든 창원이든 전주든 예, 좀 중고등학교 팀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부터 팀이 많아지고 선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다음 댓글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또 댓글을 주셨어요. 이번 주 거 지난주 거 들으시고 댓글 주셨네요. 역시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 오솔길 위원님 덕분에 우리나라 유소년 아이스하키 미래에 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김태범 아나운서님도 선수 이름 다 외우고 중계합니다. 이현섭 기자님은 이상이죠. 선수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저도 캐스터 입장에서 선수 이름은 좀 틀리지 않고 잘 준비를 하려고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오솔길 위원님 플러스 김정민 팀장님 완전체입니다. 두 분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니시죠?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으로는 협회 내에서 옆자리에 계시다고. 아 그래요? 네. 들었습니다. 완전체가 맞군요. 네. 큰 그림과 세부 그림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야기이고 필요합니다. 다음 주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게스트가 계속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까지 예, 녹음 일정들이 다 미리 잡혀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만 게스트 없이 가고 다음 주부터 다시 게스트 분과 함께하는 회차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정모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김태범 아나운서님 야구 안 하는 올스타전 브레이크, 손상호 기자님 서울 오신 날 콜라보요, 김정민 팀장님도요, 오솔길 위원님도요. 다 불러주셨어요? 나중에 가서는 거의 뭐 대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지난번에 토요일 말씀하셨는데 올스타전이 토요일이라서 저는 좀 걱정이고. 손성호 기자님이 서울 오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아 그런가요? 네, 어제 그 SNS 상으로는 오늘쯤 도착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스케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현섭 기자님께서 한 주신 NHL 드래프트와 트레이드 이야기는 항상 기다립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알타이퍼님 네이버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역시 오솔길 해설위원 그 특집 들으시고 댓글 주셨어요. 이번 화도 잘 들었습니다. 나무 스틱 잘라서 사용했다는 오솔길 위원님 말씀 들으니 옛날 하키 환경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옛날 얘기도 꽤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네. 근데 뭐 오드 스틱 쓰는 거는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들 썼어가지고 네. 예, 카본 스틱이 나온 지가 그렇게 꽤 오래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오솔길 해설위원님 특집을 들으시고 또 감상을 남겨주시고 좋은 인상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피노트14님이 153회에 만캐시를 후원해 주셨고요. 154회에도 만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게스트 나온 그 두 회차에 모두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03님이 또 지난 154회에 만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디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계속 좀 불러주세요. 몸소 느낄 수 있는 네, 체감이 되는군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 스튜디오 빌리는데 다 이렇게 이런 걸로 메꾸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YB성님 댓글로 주셨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아시아리그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아시아리그 계약 관련 답변, 궁금증이 풀려서 시원함과 동시에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결국 아시아리그 팬은 응원하는 팀의 라인업이 얼마나 유지될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연봉은 그렇다 쳐도 계약 기간은 당연한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폴 피핀과 실버버그 님도 아시아리그 선수 연봉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동감을 표해 주셨어요. 그쵸? 이게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뭐 그런데 연봉, 계약 기간이 공개 안 함으로써 구단이나 선수가 얻는 장점이 물론 있을 텐데 반대로 그걸 공개함으로써 팬들이 얻는 장점도 많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아시아리그나 아니면 이제 국내 하키, 아시아 쪽 하키가 과도기 이제 성장하는 약간 뭐 사춘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느껴지는 게 네. 아시아리가 이게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프로화된 거는 아니고 이제 시스템은 프로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예. 다 이제 막 기업 소속의 실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되는 정책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데 좀 많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팬들의 목소리가 뭐 구단들한테 전달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요새 뭐 구단별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있고 소통의 창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팬들의 요구나 아니면 희망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단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서 뭐 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둘씩 도입되지 않을까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최근 들어서 계속 들고 있네요. 팬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어떻게 계약했는지 연봉 얼마 받고 몇 년 계약을 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 곧 이 구단이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뭐 플레이만 보고는 또 판단이 설 수도 있겠지만 또 직접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연봉이 얼마, 계약 기간 얼마. 그렇죠.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냐. 그렇죠. 네. 뭐 그런 좀 플랜을 팬들도 좀 체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팬분들 뭐 2분 관련 댓글 주셨는데 글쎄요. 뭐 많은 팬분들은 알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게 뭐랄까 좀 시즌에만 반짝 가뜩이나 짧은 아시아 리그인데 시즌만 반짝해서 이슈를 끌기보다는 이런 스토브 리그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이어지면은 비시즌 동안에도 계속 아이스하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선수가 몇 년 계약을 해서 어디로 이적을 하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몇 년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팬들의 관심이고 그 관심은 곧 아이스하키 인기를 유지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1년 내내 유지시키려면은 뭐 1년 내내 게임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시즌을 늘리고 경기 수를 많게 하고 또 이런 스토브 리그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거리가 생산이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요즘 NHL 뉴스 나오는 거 많이 이슈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그렇죠. 뭐 타바레스가 뭐 7년이다, 얼마다, 뭐 어디 갔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 그만큼 관심도는 이어지고 그것이 곧 흥행으로 이어지게 이적할 않을까. 때마다 선수들 세인하는 모습들 카메라로 담고 유니폼 입고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저희도 빨리 그런 날이 왔어서 입단식도 좀 하고 저희가 직접 달려가서 그런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YB성님 댓글이 또 계속 이어지는데 그나저나 하이원은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건가요? 처음에 스위프트 소식 접했을 때는 선수가 더 좋은 조건을 보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테스트위드, 김혁, 신영윤까지 가는 거 보니까 구단의 의지 같습니다. 하셨고요. 하이원 팬들은 답답하겠네요. 하이원 스포츠단 블로그에 가보니 2015년 선수 영입 소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셨어요. 뭐 저희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하이원의 소식을 좀 쉽게 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어렵다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팟빵 계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으셨대요. 더 많은 아시아리그 소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53회 만키씨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시아리그에 관심이 많으신 YB성님의 댓글 잘 봤습니다. 가로폴로님 댓글이 있습니다. 존 타바레스가 토론토행 계약 토론토와 계약한 소식에 대한 댓글들이 또 많아요. 가로폴로님 댓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타바레스 선수가 토론토로 가네요. 이 계약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정말 놀랍습니다. 카일 두바스 GM이 좀 무서워지네요. 덜덜. 근데 현재 토론토 최강 공격진에 비해 수비진이 너무나 약한데 이걸 토론토는 어떻게 메꿀까요? 하셨고요. 바이킹님은 네이버에 또 댓글을 주셨는데요. 7월 1일 각종 사이닝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다우리 8년 8800만 불 억소리 납니다. 결국 듀바스 단장과 샤니아한 사장이 질렀네요. 7년 7700만 불 타바레스 영입 성공. 벤 림스다이크 보작 코마로프 보내고 라인 구성 다시 해야겠네요 하셨는데 알타이퍼님이 또 보작 코마로프도 립스에서 뛰는 걸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하셨고요. 바이킹님이 또 댓글을 같이 이어주셨어요. 아마 3라인까지는 안드리아스 존슨이나 브라운, 혹
카파넨으로 채울 것 같은데 4라인은 평타만 쳐주고 문제는 수비 라인에서 폴락도 갔으니까 2, 3페어 쪽 2명 정도만 좀 보강되면 돌아오는 시즌에는 부상이라는 병수만 없으면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참 수비수인 수반 내지 막내도 투웨이 계약으로 BC에서 넘어왔네요. 같이 응원하시면서 즐겨보시지요 라고 알타이퍼님께 또 댓글을 주셨어요. 바이킹님 댓글이 쭉 또 있는데요. 매튜스 타바레스 캐드리의 4라인 센터 좌우로 말리우 마너 닐랜더 하이먼 등 붙이고 이제 브루인스 볼츠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내년도 프롭 1라운드에서 이 팀들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쉽지 않네요. 토론토 팬 바이킹님의 심정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아마 타바레스가 어릴 때부터 꿈인 립스에서 뛰고 싶어 왔을 것 같은데 아일스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내주면서 받은 것 하나 없어서 제대로 전략을 못 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그런데 계약이 좀 특이하대요. 다른 서너 개 구단에서도 그렇게 제시했다는데 기본 셀러리는 최저 연간 100만이 안 되고 나머지는 사이닝 보너스로 채웠습니다. 딱히 이런 구조가 룰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데 셀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협회에서도 검토한다 했는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더운 날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덩크지조님도 네이버에 존 타바레스 관련 댓글을 주셨어요. 립스가 타바레스를 플라이어스는 작년 시즌 매우 기대했었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올해 다시 또 선수 영입을 하는데 그게 작년과 다르지 않은 포워드 보강이라 작년에 플라이어스의 가장 큰 문제가 득점이 1라인에 너무 의존되었던 것인데 올해는 과연 어떨지 선수 구성은 괜찮은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플라이어스 다가올 시즌에는 좋은 성적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타바레스 토론토 간 것과 연관지어서 또 플라이어스의 그 상황까지 의견을 또 나눠주셨네요. 존 타바레스 토론토 간 게 큰 뉴스긴 큰 뉴스였어요. 그죠? 네, 제일 큰 어떻게 보셨어요? 뉴스였죠. 이번에 제일 큰 뉴스였고 이 부분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계약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특이한 구성이긴 한데 뭐 허가가 된 부분을 보면은 뭐 셀러리 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1,100만 불, 연간 1,100만 불로 이제 7년 동안 잡히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받게 되는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뭐 연간 조금씩 다른데, 네, 연간 1,100만 불로 이제 셀러리 캡은 잡히게 되고, 근데 다른 팀으로 사실 갈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마지막까지 경쟁하는 팀이 뭐 아일랜더스는 진짜 최후의 단계에서 안 됐고 그리고 세너지 샥스가 있었는데 이 두 팀이 사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바레스 선수가 홈에 뛰고 싶다는 결국 이게 좀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싼 가격에 타바레스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된 것 같네요. 타바레스가 토론토에 가면서 토론토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댓글 가로폴로님이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 쇼킹했던 FA 계약은 스테츠니 선수의 베가스행이었습니다 하셨고요. 이거 제츠가 통수 맞은 건가요? 저번 시즌 제츠의 상승세가 반가웠던 저로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유유. 캐나다 스몰 마켓 팀들이 흥해야 될 텐데 하셨고 그 와중에 디트로이트는 하면서 디트로이트 얘기를 주셨어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FA를 알차게 가네요. 그린 베르니의 베넥 말씀을 주셨네요. 또 이번 드래프트에서 데려온 자디나랑 라스무센, 세프체니코프, 지반니, 스미스 등등 공격 어린 자원들이 많은데 리빌딩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 드래프트에서 레드윙스가 멜리노를 30픽에 잡았는데요. 이 선수 원래 10위권 후반에 들어갈 거로 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조금 걱정이 되신데요. 골을 잘 넣지 못해서인가요? 라킨 선수와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베이거스, 스테츠니 선수 계약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현숙 기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테츠니 선수의 계약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이거스가 작년에 약했던 부분이 2라인 센터가 조금 약했다. 이제 다른 팀과 비교해서 조금 약했다는 부분인데 에릭 카울라 선수가 이제 2라인 센터를 받지만 이 자리에 스테츠니 선수를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은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영입이고 오히려 하울라 선수는 3라인에서 조금 더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베이거스 역시 잘된 팀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이제 계약인 것 같고요. 예. 위니펙 같은 경우에는 들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랑 그렇기 때문에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벨리노 선수 얘기도 뒤에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 후에 궁금증이 좀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댓글 볼까요? 전영모님 댓글입니다. 힘PD님 송동환 선수 초대 좀 해주세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마르티넥 라던스키까지는 어렵겠지요. 라던스키가 은퇴해서 너무 아쉽네요 하셨네요. 송동환 선수 근황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이 송동환 선수 근황은 한 3주 전인가요? 저희가 고교리그 소식 전해드리면서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예, 지금 경북고등학교 감독 부임을 했죠. 역임하고 있고 1차 리그 준우승, 2차 리그 우승. 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예, 부임하자마자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3차 리그가 곧 시작이 되는데 3차 리그 하고 뭐 가을에 왕중왕전 하고 그게 끝나야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시지 않을까. 그때쯤 가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민님 댓글 있어요. 여자 아이스하키 이야기도 해주세요. 여자 18세 대표팀 감독 선임했다고 들었는데 여자 대표팀 이야기도 해주세요 하셨어요. 여자 아이스하키도 여름 중에 썸머리그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쯤에서 좀 이야기거리가 나오면은 뭐 게스트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 아이스하키 이야기도 저희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또 약속을 드립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알타이펀님 댓글이 또 있어요. 개인적으로 토론토 팬인데 닐랜더와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였던 림스다이크가 필라델피아로 이적하는 모양이네요. 유유. 아쉬우신가봐요. 바이킹님이 캐리어 하이 찍고 원래 팀으로 금이 환영하네요. 지루, 보라색, 림스다이크 조합을 11-12 시즌 후 다시 보겠네요. 무척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알타이펀님이 토론토 팬이시면 바이킹님하고 또 연계가 되네요. 예, 의외로 토론토 팬이 많이 계시네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이 교감이 또 기대가 되네요. 댓글 잘 봤습니다. 알로에츠님 댓글이 있습니다. 헵스의 신인 캠프 관람을 하고 오셨대요. 연습장 인근으로 이사를 하셨군요. 지금 이곳은 몬트리올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40도까지 올라간대요. 선수들 대부분은 AHL보다 아래 CHL 상급 수준으로 보였고 코카니에미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스케이팅을 보여줬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는 스피드를 키우라던데 단연 돋보였습니다. 포엘링은 내년 시즌쯤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모습보다는 안정적으로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 관록 있어 보이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직접 그 관람하신 소감을 또 전해주셨네요. 그 외에 2라운드에서 뽑은 공격수 둘에게 든 생각은 쟤들은 AHL 오는데도 1년 이상 걸리겠구나. 이런 감상평을 또 주셨고 계속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수비는 특별히 눈에 띄는 선수가 없었대요.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던데 우동처럼 늦게 올라오는 선수 레코넨이나 메테처럼 1년 만에 올라와주는 선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모두들 지켜보려 합니다 하셨고요. 아일랜더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인 JT가 립스로 가네요.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여긴 폭염인데 한국은 폭우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도 지금 폭우가 끝나고 오늘부터 좀 덥네요. 서울은 막 엄청 폭염이에요 지금. 네. 오늘 7월 4일인데요. 너무 덥네요. 근데 또 여기 부산 경남 지방은 태풍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타바레스를 왠지 몬트리올 팬분들도 조금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타바레스 선수가 워낙 거물급 이제 FA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논의된 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도 우리랑 좀 계약해볼 생각이 있지 않니? 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로이츠님 댓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하셨고 질문을 하나 남기셨네요. 마지막에. 고교 진학반 또는 고1 정도 되는 선수들 중에 주니어 메이저에 도전할 만한 레벨의 국내 선수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라운드로 진행되는 CHL 국제 드래프트를 보면 패스하는 팀들이 엄청 많던데
또한 하키 선수들이라고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축구 선수들처럼 호리호리한 선수들이라 선천적 신체 조건보다는 기술과 운동 능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 고교 에이스 레벨로는 통하기 어려운지 궁금하네요. 이총현 선수도 메이저 레벨 진출은 실패했던 걸로 아는데 라고 하셨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청현 선수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청현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임팩트를 보여주는 선수가 지금은 제 기준에서는 없습니다. 요즘 그 고교리그 보시면서 느끼시는 감상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기량은 다들 상향 평준화 됐다라고는 하는데 그 상향됨이 미미하고요. 네. 뭐 이청현 선수처럼 독보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글쎄요. 뭐 외국에서 앞서 뭐 유튜브 댓글에서도 있었지만 외국에서 하키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고등학교급 선수들이 얼마만큼 있고 얼마나 활약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선수들에서 기대를 하면 모를까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없다라는 거를 제 기준에서는 단연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청현 선수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BCHL 정도 이제 두드렸다. 아니면 뭐 BCHL에서 사실 모습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만 해도 이제 그 수준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는 뭐 국내 NHL 스카우트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더더욱 더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갈 만한 원석이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초반 때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진짜 하키 선진국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친구들이랑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회에 녹음 끝나고 제가 오솔길 위원님한테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사실 집에 가면서 10대 중반 이후부터 20세 이하 쪽에서 뭐 요즘 메이저 레벨에 도전해볼 만한 친구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당시에 오솔길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 다만 이제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풀이 좀 넓어져야 선수가 많아지면 또 이렇게 도전해볼 만한 선수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댓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이벤트 당첨자분들에 대한 경품 안내 드렸잖아요. 주소 아직 안 주신 분들이 2분 남았다고요? 네, 안경난로님하고 문어사냥꾼님인가요? 문어사냥꾼님 예. 두 분께서 아직 연락처랑 주소 아직 안 오셨고요. 메일을 뭐 들으시는 대로 아니면은 저희 공지를 보시는 대로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지 때는 뭐 7월 6일까지 받겠습니다라고 적어놨는데 저희 다음 방송 녹음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방송까지도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하면은 선물은 그 이후에 댓글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로 다시 나눠드리는 걸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네, 문어사냥꾼님, 안경난로님 듣고 계시다면 HIMCHAN 힘찬 @온더스포츠.co.kr로 이메일로 연락처, 성함, 주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킹님은 선물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뭐 이메일을 외국에 주셨다면서요? 토론토에 살고 계시는데 우편 배송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토론토까지 보내긴 좀 그렇다, 번거롭다. 선물 배송 안 해줘도 될 것 같다. 다른 분들께 나눠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바이킹님께 보내드리려 했던 선물은 다른 댓글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음 방송 때 댓글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나눔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바이킹님이 한국에 오시게 되거나 하시게 돼서 저희가 뭐 뵙거나 아니면 연락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저희가 따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에 듣기로는 마음만 고맙게 일단 잘 받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나 한국 들어오시게 되는 날이 계시면은 꼭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그때는 기필코 저희가 선물을 나름 준비를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155회 오늘 여러분이 주신 댓글 또 의견, 후원, 이메일, 뭐 질문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게스트 회차 이후라서 그런지 더 좀 풍성했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연섭 기자 특집이다라고 제가 오프닝을 좀 깔았는데 그 특집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NHL 2017-18 시즌에 대한 어워즈 시상식이 있었어요. 뭐 시즌 끝나면 항상 있는 연례 행사인데 오늘 그 수상의 주인공들 누구였는지 간략하게 좀 살피고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뭐 가장 큰 상일 것 같은데요. 정규리그 MVP 하트 트로피 후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뉴저지 데블스의 테일러 홀이 가져갔습니다. 예, 홀 선수가 가져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뭐 하트도 그렇고 노리스도 그렇고 베지나도 그렇고 다 좀 타이트하게 레이스가 펼쳐졌었어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하트부터 말씀드리면 니키타 쿠체로프, 클로드 지룩, 뭐 예브게니 말킨 이런 선수들 뭐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적을 남긴 선수들이 탑3에도 못 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타이트했고요. 세 선수 모두 이제 뭐 테일러 홀, 코피타르, 맥키넌 선수가 모두 뭐 포인트도 비슷하고 팀 성적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세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좀 보조 득점원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MVP를 갈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코피타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더스틴 브라운 선수가 올해 살아났고 그리고 드루 다우디라는 굉장히 든든한 수비 자원이 또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이선 맥키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에서 란데스코그, 란타넨 같은 조력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일러 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94포인트였던가 3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위, 득점 2위를 기록한 니코 히시어 선수와 41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력자가 이 중에서 가장 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눈에 띄는 성적을 냈다라는 부분에서 하트 트로피는 홀 선수에게 간 것 같아요. 예. 뉴저지 데블스의 테일러 홀이 이번 하트 트로피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음 테드 린지 어워드입니다. 선수협이 선정한 최우수 선수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는 풀이가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죠? 예, NHLPA 이제 선수 협회에서 선정하는 최고 우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맥데이비 선수에게 돌아갔어요. 맥데이비 선수는 이 트로피와 아트로스 최다 포인트 득점 이거 두 개를 이제 수상을 이번 시즌 했는데 예. 100포인트 넘게 올해도 득점을 했는데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작년에는 30 플러스 70 플러스로 100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 플러스 60 플러스예요. 40골을 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단계 또 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100포인트를 또 넘길지 50, 50을 할지 아니면 뭐 50, 70을 할지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들도 인정한 그렇습니다. 수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테드 린지 어워드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음 노리스 트로피입니다. 최우수 수비수인데요. 누구였나요? 빅토르 헤드만 선수가 차지가 됐네요.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빅토르 헤드만. 그렇습니다. 뭐 항상 근데 노리스가 진짜 제일 논란이 많은 상일 거예요. 아무래도 수비라는 것을 이제 판단한 기준 자체가 사실 다 다르고 이 부분은 또 이제 NHL 어워드가 다 그렇지만 좀 기자들이 투표로 인해서 선정을 하는 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이제 경향이 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헤드만 선수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받을 만한 선수는 진짜 많았습니다. 뭐 존 칼슨 선수도 있었고요. 워싱턴 캐피털스에 그리고 브렌트 번 그리고 댈러스 용 클링베리 선수 필라델피아 셰인 고스티스피어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선수들이 정말 탑3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경쟁이 여기도 무시무시했습니다. 후보에도 못 들었구나. 그렇습니다. 뭐 헤드만, 다우디, 수벤 선수가 결국 최종 3인이었는데 세 선수 모두 59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플러스 18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탯 부분에선 제일 눈에 띄는 활약을 어쨌든 보여줬어요. 예. 다만 헤드만 선수가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부분은 팀 성적,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 이런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수비적인 포인트를 다 봤을 때도
이 두 선수에게 다우디나 수벤 선수에게 아주 근소하게 우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헤드만 선수에게 수상자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치열했군요. 다음 베지나 트로피입니다. 최우수 골인데요. 이 여기도 경쟁이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예, 여기도 뭐 보셨으면은 최후 3위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수상은 페카리네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온 선수가 코너 헬러박 선수와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 선수입니다. 좀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면은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NHL 전체 1, 2, 3위를 차지했던 주전 골리들이네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좀 주요 지표, 세이브 성공률, 평균 실점, 셧아웃 이런 부분을 다 살펴보면은 페카리네 선수가 근소하게 모든 부분에서 다 앞서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게다가 팀 성적까지 프레젠트 트로피를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리네 선수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플레이오프까지 다 포함이 되면은 아마 헬러벅 선수에게 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NHL 어워드는 어쨌든 정규 시즌 대상으로만 수상이 되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서 올해 페카리네 선수는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페카리네 선수가 베지나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칼더 트로피입니다. 최우수 신인 왕인데 이 선수가 역시 받았군요. 뉴욕 아일랜더스의 매튜 바젤이네요. 네, 바젤 선수가 받게 됐고 후보로는 브록 베서 선수 그리고 애리조나의 클레이튼 켈러 선수가 이제 최종으로 올랐는데 시즌 막바지까지 제일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젤 선수가 수상을 했어요. 예. 사실 밴쿠버의 베서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부상만 없었다면은 40골도 노려볼 수 있을 법한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즌 후반에 입은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바젤 선수가 수상을 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샬케 트로피입니다. 최우수 수비 공격수상인데요. 그러니까 공격수인데 수비에서 또 돋보였던 선수.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안제 코피타르 선수가 수상을 했네요. 코피타르 선수가 하드 트로피는 놓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 가져갔어요. 예, 후보로는 이제 쿠트리에 선수와 파트리스 베르제롱 선수가 있는데 올해 코피타르 선수는 정말 선수 생활 동안 제일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크게 팀에 기여했고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매경기 2분 10초 이상 2분 10초의 숏핸디드 시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PK에서도 1번으로 기용이 됐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결과가 어땠냐고 하면은 NHL 전체 페널티 킬링 1위 팀이 LA 킹스입니다.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공수 양면에서 대단한 시즌을 보냈어요. 게다가 이런 페널티 킬링이나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제프 카터 선수인데 제프 카터 선수가 올 시즌 부상으로 굉장히 시즌을 많이 뛰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A의 성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코피타르 선수가 얼마나 올해 대단한 시즌을 보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 주신 그런 스탯 상으로도 안제 코피타르 선수의 수비적인 능력이 또 가늠이 되네요. 다음 트로피 보겠습니다. 레이디 빙 트로피인데요. 가장 신사적인 선수? 네, 이건 어떤 상이죠?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가장 페널티가 좀 적으면서 좀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자주 선정이 되는 상이고요. 예. 이 상을 수상한 선수는 올해는 빌리암 카르손 선수,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1라인 센터를 맡고 있는 빌리암 카르손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예. 후보로는 라이언 오라일리와 알렉산드르 바르코프 선수가 이제 후보로 들어갔는데 갤런트 시스템의 사실상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빌리암 카르손 선수가 수상이 됐어요. 정규 시즌 내내 페널티 박스에 12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이제 자제하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거스의 1라인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과 같이 정말 전반위로 좀 베이거스의 호성적인 기여를 하면서 사실 올해 베이거스가 호성적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빌리암 카르손 선수가 레이디 빙 트로피를 가져갔고요. 다음은 빌 마스터턴 트로피입니다. 빌 마스터턴 트로피 이거는 뭔가요? 선수로서 좀 귀감이 될 만한 선수. 이런 선수를 뽑는 빌 마스터턴 트로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브라이언 보일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시즌 직전에 이 선수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 복귀를 했거든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선수로서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9경기에서 13골 15어시스트. 거의 뭐 평소 때 해주던 정도의 활약을 해줬어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일 선수가 수상하는 것 같네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또 극복을 해낸 과정이 높이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뭐 성적도 좋았고요. 뉴저지 데블스의 브라이언 보일 선수 빌 마스터턴 트로피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잭 애덤스 어워드 최우수 감독상. 전 결과가 조금 글쎄요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놀랍긴 했는데 우승팀 감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건 사실 올해 GM상과 저는 세트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올해 GM상도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조지 맥피시가 받게 됐습니다. 네. 일단 감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로 보스턴의 브루스 캐시디 감독이랑 제럴드 배드너 씨, 콜로라도 감독이죠. 정말 뭐 이 부분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게 됐는데 갤런트 씨가 선정이 됐어요.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생팀의 퍼시픽 디비전 챔피언과 스탠리컵 준우승을 이끌었던 두 명, 가장 큰 중요했던 두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맥피 단장이 제러드 갤런트 이제 씨의 시스템, 이제 공격 그 시스템에 딱 맞는 선수를 아주 완벽하게 확장 드래프트에서 구성을 해줬고요. 게다가 이제 드래프트 당시에 여러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이제 주기 까다로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더더욱 큰 이득을 얻고 이런 식으로 정말 팀의 기반을 상당히 잘 잡았기 때문에 맥피시가 받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갤런트 씨는 뭐 스피드 하키, 어떻게 보면 좀 플로리다에서 그 못 이룬 그 한을 굉장히 또 베이거스 서부에서 좀 놀라운 돌풍을 보여주면서 팀의 호성적을 이끌었기 때문에 갤런트 씨가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NHL 어워드가 정규 시즌에만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는 그 시상이다 보니까 트로츠 감독이 우승을 했지만 뭐 거기서 또 이득을 볼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렇네요. 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제러드 갤런트 감독 그리고 역시 골든나이츠의 조지 맥피 GM 단장 이 두 사람이 또 트로피를 하나씩 가져갔는데 뭐 자격이 충분한 것 같네요. 신생팀으로서 디비전 챔피언 했고 그 공로가 또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트로스 트로피 최다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요. 아까 뭐 나왔지만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코너 맥데이비스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최다 골 득점자에게 주는 모리스 리시아드 트로피. 최다 골은 역시 워싱턴 캐피털스의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였죠. 49골을 기록을 하면서 1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뿌리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베치킨은 올해 모리스 리시아드, 콘스마이스, 스탠리컵이라는 3개의 트로피를 아주 또 휩쓰는 또 이런 또 재밌는 장면을 연출을 했고요. 하나 더 가져간 오베치킨 선수였어요. 마지막으로 윌리엄 제닝스 트로피인데요. 최소 실점 골리에게 주는 상입니다. 예, 최소 실점 골리에게 주는 상인데 사실 앞서 지금 아트로스, 모리스 리차드, 윌리엄 제닝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탯이 제일 좋은 선수를 주는 상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할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퀵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LA 킹스가 올해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는데 지금 뭐 공격, 수비, 골리 이제 핵심이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올해 잘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퀵 선수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LA가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 베이거스를 안 만났다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NHL 2017-2018 시즌 시상식 결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고 이러면 또 많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 2주 지났으니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도 싶네요. 다음 시즌 또 어떤 선수들이 수상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비하인드넷 155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NHL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주 많은 계약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NHL 소식을 좀 쉬는 바람에 더 좀 쌓여있는 느낌도 있는데 오늘 지금부터 이현숙 기자와 함께 어떤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팀별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팀별로 살펴보는 오프시즌 드래프트 그리고 자유계약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카테고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총 20팀 정도 오늘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언급 안 된 팀들은 그냥 그냥 가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 좀 눈에 띈 팀들을 좀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 네. 이번 주는 좀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관계로 좀 많이 선정해봤습니다. 네. 드래프트 뭐 눈에 띄는 드래프트 그리고 눈에 띄는 계약들 팀별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일단 결과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코멘트들이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특별히 좀 이현숙 기자님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뭐 항상 네. 어떻게 보면 주관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하는 결론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또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확실한 보강을 한 팀이라는 타이틀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보강이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점수를 주시는 팀들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팀부터 나오는군요. 존 타바레스를 거머쥔 토론토 메이플 립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이번에 뭐 주요 영입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존 타바레스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7년 7,700만 달러라는 정말 대단한 규모의 계약을 했고요. 페르 린드홀름 같은 선수도 자유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적한 선수는 제임스 벤 림스다이크가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고요. 타일러 보잭 선수가 세인트루이스로 이적을 하게 됐네요. 네, 존 타바레스, 페르 린드홀름이 들어왔고 제임스 벤 림스다이크, 타일러 보잭이 나가게 된 토론토인데 뭐 주요 선수만 거론을 드린 겁니다. 뭐 더 있습니다만 자 토론토 지난 한 주간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단 하나의 영입, 사실 큰 영입이라고 하면 단 하나의 영입밖에 없는데 이걸로 그냥 승자가 됐죠. 존 타바레스 하나로 그렇습니다. 뭐 많은 팀들이 사실 타바레스 선수를 노렸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7월 1일까지 아일랜더스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CBA 이상 8년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계약이 안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일랜더스와 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예. 이제 그 뒤에 세너제이와 토론토의 2파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토론토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지금 토론토의 전력을 살펴보시면은 타바레스 선수가 8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튜스 타바레스, 캐드리, 말로까지 센터진이 사실 비켜갈 데가 아무데도 없고요. 말로 선수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윙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센터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센터진 깊이 자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존 타바레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론토의 공격력은 어마어마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걱정거리는 수비 있어요. 아까 가로폴로님도 수비가 좀 약한 것 같다,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 때 좀 발목을 잡았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수비진의 불안을 잡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비수를 좀 자유 계약으로 통이나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을 하는 움직임은 올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토론토가 타바레스 한 명 영입 딱 이게 거의 끝나는 오프 시즌의 시작이자 끝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건 뭐냐면은 사실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우디, 그리고 칼슨 선수는 올해였군요. 다우디 선수, 그리고 에리크 카르손 선수, 오타와 세너터스, 그리고 올리베르 에크만 라르손 선수와 같이 정말 대단한 수비 선수들이 많이 이제 다가올 시즌을 끝나고 이제 자유계약으로 풀리는데 이 선수들이 다 계약을 했네요. 카르손 선수를 제외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보강에서 이런 수비 보강의 기회가 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 그런 좀 공격에 올인한 부분, 이런 부분은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부정적인 결과가 또 이제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예.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 수비에 대한 걱정은 이현숙 기자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네요. 토론토로 일단 출발을 해봤고요. 확실한 보강을 한 팀 두 번째 팀입니다. LA 킹스군요. 네, LA 킹스로 왔습니다. 어떤 영입이 있었나 봤더니 역시 이 선수부터 나옵니다. 예,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돌아온 행선지로 LA를 선택을 했어요. 예. 3년 1,825만 달러의 계약이고요. 드루 다우디 선수가 잔류했습니다. 이게 사실 또 굉장히 큰 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네임밸류 있는 두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서 딱딱 들어오니까 확 눈에 띄네요. 그렇죠. 예. 사실 LA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플러스가 됐고요. 코발추크 선수가
타바레스만큼이나 사실 좀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였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제 생각엔 25골에서 30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최상의 경우가 펼쳐지면은 35골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저는 기량 자체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LA의 1, 2라인 공격과 파워플레이 부분을 아주 크게 강화할 만한 제목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다우디 선수 좀 말씀을 드리면 연간 $1,100만 달러의 캡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 판단하기에 따라 조금은 많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우디 선수가 매 경기 27분 정도 이상을 소화를 하는 선수거든요. 이런 부분과 LA 수비진에 미치는 영향력,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 뭐 수비력이라든지 인라인 수비의 공고함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고 하시면 아주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인 것 같네요. 네. 올림픽 MVP 쿠발추크 그리고 최상급의 수비수 뉴류 다우디가 또 LA에서 계속 뛰게 된 상황인데 또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보강을 한 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네. 야, 우승했는데 또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확실한 보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현재 전력 자체를 잘 지켰기 때문에 뭐 좀 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워싱턴부터는 눈에 띄는 지명을 이제 드래프트에서 눈에 띄는 지명을 한 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지명을 한 선수까지 이제 포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드래프트까지 또 반영이 되는 지금 상황이네요. 네, 이제 눈에 띄는 지명을 제가 언급 안 하면은 눈에 띄는 지명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워싱턴 캐피털스 어떤 지명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2라운드 46순위에 지명한 마르틴 페헤르바리 선수. 이 선수가 슬로바키아 선수인데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 또 뒤에 말씀을 드리고 잔류를 한 선수는 존 칼슨 선수가 잔류를 했고요. 8년 6,400만 달러. 그리고 미할 캠프니 선수도 잔류를 했습니다. 4년 1,000만 달러로 잔류를 했고요. 데반테 스미스 펠리 선수도 1년 100만 달러로 굉장히 염가로 이제 잔류를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주축 선수들을 다 지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특히 또 이번 플레이오프 때 잘했던 선수들이 많이 남은 느낌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선택한 선수들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필리프 그루바워 선수가 콜로라도로 이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브룩스 올픽 선수도 그루바워 선수와 함께 콜로라도로 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네. 우승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전력 이탈은 없는 분위기인데요. 예, 사실상 핵심 전력은 모두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이제 브룩스 올픽 선수가 나가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슨 바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로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만한 공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올픽 선수가 바이아웃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워싱턴이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잔류한 선수를 말씀드리면 칼슨 캠프니라는 수비 1라인을 확실하게 지켰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데반테 스미스 펠리 선수도 1년 100만 달러면 정말 염가에 재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워싱턴 캐피털스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1라인 수비를 지키면서 칼슨 캠프니 그리고 오를로프 니스캐너 조합을 완전 온전하게 지키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워싱턴 캐피털스 조금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다가올 시즌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핵심 전력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워싱턴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2라운드 46순위 지명을 받은 마르틴 페르바리가 어떤 선수인지 좀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난 슬로바키아 언더 20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고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 성인팀에서도 소집이 되어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사실 3, 4라운드 정도의 지명이 예상이 됐었는데 워싱턴이 상당히 이른 단계에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엔트리 레벨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든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기대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만 잘 된다고 하면은 미래 탑6의 한 축을 맡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모든 플레이에 임하는 선수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의 워싱턴으로 이제 직전보다는 스웨덴의 명문 HV71에서 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경험을 쌓고 뭐 올 시즌이 끝난 다음에도요. SHL 시즌이 끝나도 이제 NHL 시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값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바로 이제 투입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그 성장의 폭이 좀 더디기 때문에 조금 SHL HB71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탑6에 들어올 만한 실력을 쌓는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슬로바키아 출신의 마르틴 페르바리 워싱턴 팬분들은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짜 보강을 한 팀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알짜 보강이다라고 하면 여기도 뭐 긍정적인 마음에 평가네요. 든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뭐 훌륭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알짜 보강팀. 야, 라스무스 달린을 지명한 버퍼로 세이버스입니다. 예, 뭐 이 팀 이걸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눈에 띄는 지명에도 당연히 라스무스 달린 선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뭐 1라운드 1순위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번에 근데 영입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코너 셰리 선수 그리고 블라디미르 소보트카, 파트리크 베릴룬드 선수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다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터 허튼 선수 이번에 자유계약 시장에서 골리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던 선수 허튼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이제 영입을 했어요. 이적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이언 오랄리 선수가 세인트루이스로 이적을 했고요. 로빈 레네르 선수 주전 골리로 봤던 레네르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네. 이 선수가 아일랜더스로 가게 됐죠. 네. 세이버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조용한 듯하면서도 눈에 띄는 듯하면서도 활발해요. 예. 이거 꼭 조만간 성적이 한번 날 것 같은데라는 약간 느낌도 오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동안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이번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네. 사실 1번은 뭐 모두가 예상한 라스무스 달린 선수가 뽑히면서 수비진이 보강이 됐고요. 2라운드 지명된 마티아스 세뮤얼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은 지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이 라스무스 리스톨라이넨 선수를 좀 보좌를 하는 이런 좋은 선수들을 뽑았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달린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이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는데 이 선수가 수비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성숙한 플레이를 또 펼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요. 의외로 이 선수가 또 바디체킹 이런 것도 상당히 잘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은 달린 선수도 마찬가지로 엔트리레벨 계약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즉시 전력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라스무스 달린, 마티아스 세뮤얼슨 이 두 명의 선수만으로도 신인 드래프트에서 보강이 확실히 된 느낌인데 근데 지금 이현숙 기자님 말씀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자유계약 시장에서도 평가가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유계약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세이버스가 노리는 부분은 깊이를 보강하는 겁니다. 로스터의 깊이를 보강을 하는 건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스탠리컵 2연패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코너 셰리 선수를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 비슷하게 영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와 같이 맷 허드윅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도 세 번째 페어 정도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2라인, 3라인에서 상당히 맹활약을 했었던 블라디미르 소보트카나 파트리크 베릴룬드 같은 선수의 영입도 버팔로 세이버스가 공격진의 깊이가 얕다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은 영입이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제이크 앨런 선수가 상당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선수를 지탱을 해줬던 백업 골리인 카터 허튼 선수의 영입도 상당히 괜찮은 영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버펄로 세이버스 알짜 보강을 한 첫 번째 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버펄로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조금 아쉬운 건데 이 부분 좀 확고한 골리가 그래도 영입 자체는 이제 허튼 선수의 영입 자체는 좋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확고한 골리가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고 하냐면은 허튼 선수가 지난해 보인 수준을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을 해야 좋은 영입이다 라고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조건부 좋은 영입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백업 골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백업 역할로 좋은 성적을 낸 상황은 이게 수가 좀 틀리게 되면은 이 선수가 그냥 백업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운 팀에서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버팔로 세이버스가 아직은 조금 이제 또 1, 2년 또 성적이 나오는 게 늦춰지는 거기 때문에 허튼 선수의 좀 활약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터 허튼이 키 플레이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버펄로 세이버스부터 살펴봤습니다. 알짜 보강을 한 팀 총 4팀인데 두 번째 팀입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네요. 예. 왜 알짜 보강 좀 의문을 하실 분이 좀 있으실 텐데 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지명으로 1라운드 6순위에 필리프 자디나 선수를 가져갔어요.
이 자디나가 디트로이트 간 거에 대한 거는 지난해 댓글로도 좀 얘기가 나왔어요. 예, 상당히 좋은 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라운드 30순위에 뽑은 조 벨레노 선수. 다 나오는군요. 예, 벨레노 선수 여기서 보면 됩니다. 가로폴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이 드래프트를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입 자체도 뭐 토마스 바넥 선수 1년 300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 조너선 버니에 선수가 3년 900만 달러 그리고 마이크 그린 선수가 2년 1075만 달러로 잔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뭐가 잘한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상 유지잖아. 근데 작년에 못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신인 드래프트에서 얻은 선수들 얘기부터 해보죠. 사실 올해 드래프트가 디트로이트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가 될 수 있었던 드래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뛰어난 유망주들을 저는 앞 팀들이 좀 삽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순위에 자디나 선수 6순위 지명한 거는 스틸입니다. 정말 이것도 스틸이고 탑 10에 들 가능성도 있었던 플레이메이킹 센터 조 벨레노 선수가 30순위까지 떨어졌는데 이 선수를 지명한 거는 그 전년도에 엘리 톨반 선수 이걸 많이 좀 생각나게 만드는 좀 지명이었어요. 상당히 좋고요. 이런 선수들은 지금 디트로이트에 정말 젊은 공격수들이 많아요. 좋은 공격수들이 타일러 버투지라든지 예브게니 스베치니코프 그리고 딜런 라킨, 앤서니 만서, 안드레스 에스너시우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선수들과 함께 앞으로 미래 디트로이트 탑6를 구성할 만한 적합한 인재들을 드래프트 1라운드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높지도 않은 두 개의 순위 그러니까로 다 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앞순위 팀들이 왜 그랬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디트로이트 하면 역시 리빌딩의 과정에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지난해에 있었던 전력하고 큰 변화는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사실 큰 변화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계약한 선수들이 아주 그렇게 나쁜 선수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또 주축 선수들의 계약을 지금 덜어낼 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실 지금 디트로이트를 발목 잡고 있는 제일 큰 이유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디트로이트는 무리해서 이 선수들을 처분하기보다는 천천히 변화를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팀의 방향성과 굉장히 맞은 계약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유망주를 일찍 데뷔하지 않는 팀으로 유명을 해요. 이 팀은 유망주를 천천히 키우면서 NHL 레벨로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주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2, 3년 내로 앞서 말씀드린 주축 선수들이 다 FA로 풀리게 됩니다. 올해 끝나면 유키스트, 크롬발, 바넥 선수들이 만료가 되고요. 2년이 지나면 프란젠, 그린, 에릭손, 데일리 선수가 만료가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세테베리, 헬름, 글렌데니 이런 선수들까지 계약이 다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린 선수들의 실력이 NHL 레벨까지 늦어도 NHL 레벨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의 장기 계획과 선수들의 어쨌든 계약, 팀 방향성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계약들이기 때문에 저는 레드윙스가 굉장히 나름 수확을 얻는 이런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해보면 당장 뭐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일단 좀 미래를 길게 보는 디트로이트의 그런 행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이었나요? 디트로이트 한 3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저희 비하인드넷에서도 언급됐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알짜 보강을 한 팀 세 번째로 갑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예. 아일랜더스가 사실 타바레스를 놓쳤는데 왜 알짜 보강이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지명으로 올리버 월스트롭 1라운드 11순위 그리고 노아 dob슨 1라운드 12순위로 정말 좋은 수비수들을 다 싹쓸이하는 데 성공을 했고 보드 윌드 선수도 2라운드 41순위로 지목을 하면서 1, 2라운드를 정말 잘 뽑았어요. 그리고 영입 같은 경우에는 레어 코마로프를 4년 1200만 달러, 베알테리 필필러 같은 선수를 1년 275만 달러 그리고 오늘 로빈 레네르 선수 같은 선수도 계약을 했고 피츠버그에서 뛰던 톰 퀴너클스 같은 좋은 자원도 이제 계약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4를 구성하는 토마스 이키 선수도 4년 재계약에 성공을 했네요. 이현숙 기자님의 그 평가를 보니까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승자를 뉴욕 아일랜더스로 꼽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월스트롬이나 dob슨 선수 같은 경우를 사실 이 두 선수는 1라운드 10위권 내에 지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팀들이 삽질하는 바람에 이 선수들까지 동반 하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일랜더스가 딱딱 이제 데려가면서 상당히 좋은 지명이에요. 네. 월스트롬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득점형 스코어링 타입의 윙어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비진의 핵심이 될 만한 제목이 누구냐고 하면 사실 노아 dob슨 선수입니다. 노아 dob슨.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정말 공격, 수비 양면에서 좋은 선수들을 지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한 명씩 이제 지명하는 데 성공을 했고 예. 그리고 보드윌드 선수도 마찬가지로 1라운드 후반에서 2라운드 초반 정도의 지명이 예상됐던 공격, 수비 겸장 타입 수비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도 41순위에서 지명을 하면서 아일랜더스가 상당히 쏠쏠하게 보강을 했고요. 이건 사실 아일랜더스의 좀 뛰어난 스카우트진을 칭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순위 이내 지명은 아니지만 11, 12, 41순위 영입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영입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뉴욕 아일랜더스에게 있어서 조금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사실 올해 성적은 부분일까요? 좋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당장은요. 올해는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지금 매트 바젤이라는 팀을 짊고 갈 만한 스타 선수가 등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리빌딩 방향을 정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 트로츠 감독이 아일랜더스로 왔죠. 그게 사실 큰 영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적이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조던 에벌리 그리고 앤더스리 같은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단계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밝은 아일랜더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아일랜더스의 지명 선수들 또 영입된 선수들을 봤을 때 베리 트로츠 감독의 색깔하고 좀 부합하는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세요? 트로츠 감독도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워커 스타일의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라인의 조합을 잘 짜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필 뷰라, 코마로프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유사한 타입의 선수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2A 하키에서 좀 수비적인 역할을 조금 더 잘하는 타입의 선수인데 뭐 나쁘지 않은 영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짜 보강을 한 팀 마지막 네 번째 팀 보겠습니다.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커넉스의 움직임 자체도 좀 팀의 방향성과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는 팀의 방향성과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 팀도 성장을 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지명은 단연 퀸 휴즈 선수. 1라운드 7순위에 뽑은 이 선수를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스벤 베어치 선수가 잔류를 했고요. 이번에 영입한 선수로는 앙투안 루셀 선수. 댈러스에서 4년 1200만 달러 계약을 하게 됐고요. 이제 댈러스에서 넘어오게 됐고 워싱턴 캐피털스의 4라인 센터였던 제이 비글 선수를 마찬가지 금액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선수였는데 팀 셸러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를 2년 계약으로 묶으면서 지금 가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네. 밴쿠버 커넉스 우선 신인 드래프트에서 퀸 휴즈 선수를 지명했는데 이 선수는 지난번 월드 챔피언십 그렇습니다. 미국 팀에 거의 유일하게 NHL 리거가 아닌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NCAA에 뛰는데도 뽑혔죠. 근데 이 선수의 매력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스케이팅 능력이랑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 이게 정말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공격 전개의 핵심을 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올리 유얼레비 선수가 여러 루머에 휩싸이면서 이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딘 어떻게 보면 버스트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퀸 휴즈 선수를 잘 뽑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체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얼레비 선수가 지금 영 이것저것 소문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메울 수 있는 휴즈 선수를 평가를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신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친 플레이도 마다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감독이 좋아할 만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2라운드에도 제트 우라는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 휴즈, 제트 우 이 선수들이 언젠가 좀 또 밴쿠버의 수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밴쿠버 커넉스의 이번 그 영입 행보를 보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특이점을 찾으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보조 득점원인 스벤 베어치 선수의 보강이랑 3, 4라인의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깊이 그리고 많이 보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자유계약 시장에서 뭐 PK나 수비적인 역할을 잘하는 선수들을 많이 일단 또 계약을 했어요. 베어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조 득점원으로 상당히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셀 선수는 이제 프랑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거친 플레이에도 상당히 좀 능한 선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력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라인에서 좀 펀치력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요. 제이 비글 선수는 사실 워싱턴에 우승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빛을 못 봤지만 이 선수를 언급을 충분히 드릴 만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4라인 센터 그리고 페이스오프 그리고 페널티 킬링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밴쿠버 커넥스에 힘이 많이 되어줄 만한 선수를 잘 영입을 한 것 같고 예. 샬러 선수는 굉장히 부지런한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리셀, 비글 선수의 영입과 좀 궤적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밴쿠버 커넥스 다음 시즌은 세딘 형제 은퇴 후 이제 첫 시즌이기도 하면서 사실 밴쿠버도 최근 몇 년간 성적에 되게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 시즌 어떤 결과로 나올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짜 보강 4팀 봤고요. 이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흥미로운 보강을 한 팀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흥미롭다. 이거는 약간의 기대감을 표해 주신 느낌이에요. 예, 좀 기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보강 두 팀이 거론되는데요. 첫 번째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예, 눈에 띄는 지명으로 안드레이 스베치니코프 이 선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순위. 1라운드 2순위고요. 영입은 더기 해밀턴, 펄랜드, 폭스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 그리고 켈빈 대한 선수를 오늘 켈빈 대한 선수의 영입 뉴스가 떴죠.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쏠쏠한 보강을 했습니다. 이적한 선수도 근데 뭐 만만치 않아요. 뭐 노아 헤너핀 그리고 엘리아스 린돌름 선수가 트레이드로 넘어갔고 캐머드 선수가 또 시카고로 넘어가게 됐고 노르드 스트램, 데릭 라이언 선수까지 이제 이렇게 좀 유출은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하면 뭐 이번 그 월드 챔피언십에서 좀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데 아호의 팀 아닙니까? 예, 뭐 지금 사실 아호의 팀이고요. 네. 근데 이변 없이 스베치니코프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장래 팀 공격의 핵심이 될 만한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달린 선수와 마찬가지로 스베치니코프 선수도 즉시 전력감의 선수고요. 힘, 기술 모두 좋고 수비 역시 이 선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세바스티안 아호랑 너무 비슷하죠. 두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아호와 같이 공수양면으로 팀에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아호와 스베치니코프의 이 시너지 어떻게 날 것인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뭐 헤너핀이랑 린돌룸 같은 선수를 좀 보낸 부분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스틴 폴크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좀 헤너핀 선수가 탑4에서 폴크 선수와 역할이 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를 잃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린돌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호나 이제 스베치니코프 선수로 좀 대체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네. 부분을 본 것 같고요. 팀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얻은 걸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더기 해밀턴 정도 되는 수비면 정말 대단한 수비고 하나만 더 오늘 대한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수비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뭐 패시, 슬레이빈 그리고 인라인 수비는 뭐 사실 뭐 계속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인라인 수비였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해밀턴, 폴크, 대한까지 영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캐롤라이나가 상당히 괜찮은 탑6를 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공격진만 조금만 더 다듬는다면 좀 더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보강을 한 팀 두 번째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 후보였던 댈러스가 저의 우승 정말 후보, 한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남겼는데요. 대박살이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입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안톤 후도빈 골리 이제 이 선수가 보스턴의 백업 골리인데 영입을 했고요. 로만 폴라크 선수를 영입하면서 수비를 강화했고 공격에는 블레이크 코모 선수와 발레리니 추시킨 선수를 이제 동반을 영입하면서 2, 3라인의 강화를 이제 동시에 깼네요. 예. 앙투앙 리세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밴쿠버 커넥스로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 댈러스 스타스 보강이 좀 된 건가요? 예, 뭐 저는 지난 시즌의 약점을 어쨌든 좀 잘 만회한 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진의 깊이 부분에서 좀 좋은
보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 스타스가 뭐 마틴 한자 선수가 생각보다 영 좋지가 않은 데다가 제이슨 스페차 선수까지 뭐 동반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초토화가 난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수진의 깊이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할 만한 많은 영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모 선수의 영입한 건 3라인이나 뭐 수비적인 부분 좀 강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KHL에서 체스카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던 니추시킨 선수가 다시 또 댈러스 스타스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도 상당히 괜찮은 파워 포워드로 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의 좀 보강을 기대를 해보아도 될 것 같고 로만 폴라크 선수 역시 세 번째 페어를 좀 강화를 하는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안톤 후도빈 골리 영입도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영입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이 후도빈 선수의 영입이라고 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벤 비숍 선수가 정말 좋은 골리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단점은 부상이 너무 잦고요. 그리고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약점이 되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댈러스가 더 안 좋은 점이 카리 레토넨 작년까지 백업 골리를 역임했던 카리 레토넨 선수도 부상이 잦고 기복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기복이 겹치는 순간 이제 댈러스가 이제 와장창 미끄러지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후도빈 선수는 상당히 이제 작년이나 보스턴에서 뛸 때를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골리 역할을 수행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레토넨 선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백업 골리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즌은 길고 백업 골리도 중요한데 안톤 후도빈 선수가 레토넨 또 비숍의 어떤 불안감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 줄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현섭 기자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각 팀들의 움직임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데 한 9팀 정도 이제 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부터는 뭔가 기대감,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팀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팀들 지금 말씀드린 팀들은 좀 잘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크게 좀 나쁘게 말하면 망할 수도 있는 네.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한 팀들을 뽑아봤습니다. 과감한 선택, 조금 위험 요소들이 느껴지는 그런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소 위험한 보강을 한 팀이라는 제목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블루스로 뽑아왔고요. 좀 더 이제 또 영입을 짚어드리면 눈에 띄는 지명 같은 경우에는 도미니크 보크 선수를 1라운드 25순위에 지명을 한 것과 이 선수 독일 선수예요. 예. 그리고 스코 페르노비치 선수 예전에 언더20 미국 팀 말씀드렸던 선수예요. 이 선수가 2라운드 45순위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입 같은 경우에는 베이거스에서 1년 뛰고 다시 돌아온 다비드 페롱 선수가 4년 계약을 체결했고요. 예. 토론토에서 이제 또 다시 넘어오게 된 타일러 보잭 선수가 3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라이언 오라일리 선수를 보강을 하는 좀 강수를 택했네요. 예. 이적한 선수는 베릴룬드와 소브트카 선수가 버펄로 때 말씀드렸듯이 버펄로로 이적을 했고요. 카일 브러드잭 선수가 에드먼턴으로 자유계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우선 신인 드래프트 도미니크 보크, 스콧 페르노비치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 저는 1, 2라운드 지명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SHL 우승팀인 백셰의 주니어 팀에서 활약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과시를 했고요. 이 선수가 엘리아스 페테르손 선수가 상당히 얘 잘한다라고 말을 했던 이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수고 성인팀에서도 15경기를 출장을 한 바가 있네요. 그리고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언더20 미국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언더사이즈 공격형 수비수인 스코 페르노비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 수비 모두 한 명씩 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짊어지고 할 만한 선수를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영입된 선수들 아까 다비드 페롱, 타일러 보잭, 라이언 오라일리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이름만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다 이전 소속팀에서 중요한 선수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 지금 세인트루이스로 넘어왔다는 점
기대감이 들지 않나 싶은데 지금 카테고리는 위험한 보강으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밝혀지게 되는데 네. 일단 영입한 세 선수를 확인을 해보면 어쨌든 전력 자체는 충분히 업그레이드라고 평가를 할 만한 수준의 영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비드 페롱 선수는 뭐 여전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고 이 선수가 잘 풀리면 뭐 60포인트, 70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작년에 증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협적이고요. 오라일리 선수의 영입은 2라인 센터,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또 1라인 센터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1라인 센터인 브레이든 쉔 선수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일러 보잭 선수도 3라인 센터로는 굉장히 또 이상적인 능력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을 보강을 한 부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불안 요소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라이언 오라일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지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긴 듭니다. 뭐 소보트카나 베렐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2, 3라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좀 내줬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19년이랑 21년에 드래프트 지명권을 또 한 장씩 굉장히 높은 라운드 지명권을 한 장씩 또 안겨줬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래를 너무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들지만 그래도 오라일리 선수가 즉시 전력감이고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 오라일리 선수는 특별히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좀 책임감이 있을 것 같네요. 다소 위험한 보강을 한 팀 총 3팀이 나올 텐데 두 번째입니다.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좀 피츠버그 펭귄스가 올해 갑자기 또 조금씩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영입 같은 경우에는 잭 존슨 선수를 5년 계약을 합의를 했고요. 브라이언 러스 선수가 잔류했습니다. 4년 계약으로 잔류를 했고 코너 셰리 선수와 매트 헌릭 선수가 버펄로로 이적을 하게 됐네요. 네. 3년 연속 우승에는 실패를 한 시즌이 됐는데 자 다음 시즌이 또 중요해요.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세요? 중요한 시즌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오프 시즌은 셀러리 캡으로 인해서 전력 하강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셀러리 캡을 비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셰리 선수나 헌윅 같이 좀 가치 있는 보조 자원을 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셰리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던 러스 선수와 재계약을 했고요. 셰리 선수는 크로즈비 선수의 윙으로 또 굉장히 호흡이 좋았는데 그런데 제이크 겐츠리라는 또 걸출한 크로즈비의 윙어가 한 명 등장을 했기 때문에 두 명 중에 한 명을 지키면 그래도 크로즈비는 윙이 있으니까 말킨의 윙이 러스트를 보내자라는 러스트를 지키자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의문인 부분이 여기부터예요. 잭 존슨 선수의 합류입니다. 새로 들어온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제한적 자유계약 신분인데 제이미 올렉시악이라는 신장이 굉장히 큰 수비수가 있어요. 피츠버그에는. 그런데 이 선수와 잭 존슨 선수를 비교하면은 저는 잭 존슨이 얼마나 비교 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다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올렉시아 그냥 잡고 탑6를 그렇게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잭 존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선수가 셀러리캡 부담이 없는데 5년이면 또 계약 기간도 사실 좀 긴 편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점이었던 페널티 킬링을 좀 보완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가 수비력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좀 중요할 때 큰 실수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만한 이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플레이오프 때 감독이랑 불화가 있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빌 캐셀 선수예요. 이 선수가 왜 나를 말킨이랑 같이 안 묶고 브라사르랑 같이 묶냐고 그때부터 이제 감독과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이게 그래서 피츠버그가 이번 오프 시즌에 캐셀을 트레이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처분을 하지 못했죠. 캐슬 선수는 남게 됐는데 그래도 캐슬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능력에서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팀에 미치는 해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셰리 헌닉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랑 좀 불화가 있었으면은 캐슬 선수를 좀 보내는 역할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약점을 캐슬 선수 한 명으로 그냥 약점을 팀에 있었던 좀 불안한 약점을 한 방에 보완할 수 있었던 트레이드를 할 수 있었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잭 존슨의 활약 여부, 그리고 필 캐셀 선수가 감독과의 융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요게 조금 불안 요소, 좀 위험 요소로 일단 좀 여겨집니다. 다소 위험한 보강을 한 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예, 레인저스가 사실 드래프트는 잘했어요. 비탈리 크라브초프 선수를 1라운드 9순위.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한 픽인데 얘 말고 키안드레 밀러와 니에스 룬드크비스트 선수를 22순위, 28순위에 지명한 거 상당히 좋은 지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재계약은 블라디슬라프 나메스트니코프 선수를 2년 재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1라운드 9순위. 비탈리 크라브초프 선수가 일단 시즌 지명에선 제일 앞순위에 있는데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뭐에 꽂혔어요, 얘네들이. 뭐에 꽂혔어요? 뭔가에 꽂혔어요. 이를 가끔 보면은 무언가에 딱 꽂힌 팀들이 이상한 지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 팀이 뉴욕 레인저스랑 몬트리올 커네디언스인데 일단 레인저스부터 언급을 드릴게요. 크라브초프 9순위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놀라운 지명이고요. 트럭토르에서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잘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크라브초프 선수가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고 러시아 선수답게 기량이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선수 정규 시즌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트럭토르 공격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플레이오프 거의 한 1, 2라운드 딱 반짝 눈에 띄고 이제 레인저스가 얘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뽑았는데 정말 이거 지명은 조금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지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성장 기대치는 분명히 높은 선수긴 한데 이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겁니다. 평상시에 러시아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뭔가 꽂혔어요. 1라운드 9순위는 너무 과하다. 예.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그 외에 이제 키안드레 밀러 선수하고 닐스 룬드크비스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은 어떤가요? 예, 이 선수들의 지명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키안드레 밀러 선수가 신장이 큰 투웨이 수비수라고 이제 평가를 드릴 수 있는 선수고 룬드크비스트 선수는 공격 전개, 퍽 운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공격형 수비수를 또 어떻게 보면 1라운드에서 2명 딱딱 잘 뽑았고요. 지금 레인저스 수비진의 좀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이 두 선수가 기량 조금씩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NHL 데뷔할 때쯤에 이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선수들의 기량 감쇄가 딱 맞춰질 거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뉴욕 레인저스의 그 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나메스트니코프 계약도 지금 러시아한테 꽂혔어요, 레인저스가. 지금 보면은 나메스트니코프 선수도 분명히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템파베이에서의 호성적, 정말 좋았던 성적은 템파 1라인의 덕을 봤다는 게 레인저스의 모습으로 증명이 됐고요. 레인저스의 선수진이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19경기에서 4포인트밖에 못 올린 선수한테 연간 4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거는 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계약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보강을 한 팀에다가 놓으신 것 같아요. 뉴욕 레인저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 팀이라는 제목인데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실패 아닙니까, 그럼? 일단?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 상황이고 한 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제는 좀 잘 해결을 한 편인 두 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 사는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굉장히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런 계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팀은 한 대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획대로 되지 않은 팀 두 팀인데요. 위니펙 제츠입니다. 제츠예요. 이적한 선수를 보시면 폴 스테스니 선수를 못 잡았어요. 적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요엘 에르미아 선수와 스티브 메이슨 선수를 몬트리올로 보냈습니다. 네. 일단 폴 스테스니 잡고 싶었는데 못 잡은 분위기예요? 잡아야만 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수를 꼭 잡아야만 했거든요. 이제 위니펙 자츠가 내년에 스탠리컵 파이널이나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선수를 꼭 잡았어야 됐는데 작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영입한 이후에 팀 서부 결승에도 상당히 도움을 줬고 정말 좋았던 스테스니와 재계약에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헬러벅이나 트루바, 모리시 같이 좋은 선수들이랑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캡 상황이 아주 여유롭지 않았지만 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 위니펙 제츠가 요엘 에르미아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몬트리올에 보내면서까지 캡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이 선수가 이제 세트로 이제 메이슨 선수의 캡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못했어요. 놓쳐버리고 지금 베이거스 좋은 일만 해주고 말았습니다. 아. 위니펙이 사실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라인 센터의 보강이 지금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쳤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계약으로 풀린 이라인 센터 제목은 지금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지금 내부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얼마나 잘 해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야, 과연 위니펙 제츠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시점으로서는 물음표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팀 위니펙 제츠에 이어서 또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지명 또 하나 말씀드리면 라이언 머클리 선수를 1라운드 21순위에 지명한 좀 파격적인 지명을 한번 했고요. 잔류 굉장히 이제 팀의 주축 선수를 다 지켰습니다. 로건 커튜어 선수 8년 6,400만 달러 그리고 조 선턴 선수도 1년 재계약에 합의를 했고요. 토마시 헤르트리 선수까지 지키면서 주축 선수를 사실상 다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라이언 머클리 선수를 1라운드 21순위에 지명했는데 이 지명이 왜 눈에 띄셨나요? 도박이에요. 이 선수를 지명한 건. 도박이요? 예. 왜 도박이냐고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정말 공격 부분, 퍼ꯛ 무빙이나 슛 같은 부분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태도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좋은 평을 못 받는 선수예요. 전혀 좋은 평을 못 받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팀들에는 1라운드 어떻게 보면은 막 계획을 짜놨을 거 아닙니까? 누가 얘를 데려가면 우린 또 얘를 지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예 1라운드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이 선수를 넣지 않은 팀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은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잘 되면 진짜 잘 되는데 못하면 그냥 완전 쪽박을 차는 실패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도박 반반의 도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가능성을 보고 지명을 했기 때문에 세너제이가 이 선수를 어떻게 키워낼지 좀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언 머클리 경기 외적으로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나 보죠? 예, 그런 요소들이 있는가 경기 보네요. 내적으로도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이 선수가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쓸데없는 페널티 같은 걸 저지르는 부분도 있고 약간 악동 이미지가 좀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또 위험 요소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유계약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 주축 선수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공격 옵션, 뭐 커추어 그리고 헤르틀 지켰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뭐 조 서튼 선수도 지켰기 때문에 괜찮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뭐 세너제이도 수비, 공격, 축을 이제 잘 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너제이 샤크스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신 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계획대로 정말 세너제이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정말 아까운 게 뭐였냐면은 타바레스, 코발추크 영입 최종 단계에서 놓친 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뭐 예를 들면 두 팀이나 세 팀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코발추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스턴, LA, 그다음 세너제이 요렇게 딱 최종 행선지가 이렇게 최종 좁혀졌었고 타바레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너제이 토론토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타바레스, 코발추크가 지금 세너제이 왔다? 이러고 하면은 당장 지금 세너제이 1위 후보로 지금 군림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 놓쳤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타바레스 선수가 손튼 이후에 1라인 센터를 메울 제목이었고 그리고 코발추크는 지금 데보 감독 이제 2012년에 이 선수가 뉴저지 데빌 소속으로 파이널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감독이 지금 세너제이 감독인 피터 데보시예요. 이런 선수가 이제 같이 이제 다시 연합을 하고 그리고 세너제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코발추크에는 세너제이가 좀 더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축을 두 명을 결과적으로 계약을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수습은 잘한 편입니다. 세너제이의 가장 큰 계획 타바레스와 코발추키 영입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둘 다 실패.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된 부분이네요. 자,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의문의 움직임을 보인 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의문의 움직임. 역시 이쪽에도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불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팀들이 지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예, 눈에 띄는 지명으로는 베럿 헤이튼 이 선수가 1라운드 5순위, 그리고 리엄 커크 선수 이 선수 그냥 좀 기념 삼아 올려봤습니다. 7라운드 189순위인데 이 선수가 영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영국 출신으로 처음으로 뽑힌 NHL 선수, 이제 지명이 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영입으로는 미하일 그라브너 선수와 알렉스 갈치녜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맥스 도미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베르 에크만 라루선 선수의 재계약 발표가 이제 확정 발표가 오늘 있었죠. 예. 우선 애리조나 카이오츠 신인 지명 1라운드 5순위면 상당히 높은 순위예요. 좋죠. 베럿 헤이턴을 잡았습니다. 헤이턴이 나쁜 선수라고 전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자디나를 지명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헤이턴을 지명했다라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디나가 6순위로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6순위로 넘어가기 간 이유가 앞선 팀들의 약간 이상한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이 팀이 포함된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그 삽질이라는 게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이미 갈채력을 지금 트레이드 해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팀의 센터 유망주는 타일러 스틴버건, 딜런 스트롬 같이 뛰어난 유망주가 있는 상황에서 또 센터를 뽑았어요. 이건 또 무슨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오히려 자디나를 뽑았으면은 이런 센터진의 윙어를 굉장히 스코어러 윙어를 딱 붙여주면서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었는데 그 밸런스를 그냥 집어차고 말았습니다. 베럿 헤이턴 이 선수가 또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해졌네요. 그 외에 또 볼까요? 예, 뭐 에크만 라르손 선수를 8년 장기 계약으로 좀 공고한 부분은 높이 살 상황이긴 한데 그라브너 선수 3년 계약. 근데 이 부분도 그라브너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는 컨텐더 팀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기에 적합한 선수예요. 근데 에리오는 사실 올해도 컨텐더가 되긴 좀 힘들거든요. 네. 차라리 이 자리를 NHL 레귤러를 정착을 해야 하는 좋은 유망주 선수에게 준 게 어땠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유망주 자리를 하나 위협하는 결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계약으로 그라브너를 꼽아봤습니다. 맥스 도미의 이탈은 어떻게 보세요? 맥스 도미 선수 좀 윙 이탈은 아깝긴 한데 그래도 갈치넥 선수 받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쇄가 될 것이다.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문의 움직임을 보인 팀들 첫 번째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예, 뭐 플라이어스가 좀 여기 선정이 된 이유는 드래프트의 한 자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엘 페러비 선수를 1라운드 14순위로 제이 오브라이언 선수를 1라운드 19순위로 지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임스 베닝스타이크 선수를 다시 영입을 했죠. 그리고 발테리 펠플러 선수가 아일랜드스로 이적을 했네요. 네. 1라운드 14순위, 19순위, 1라운드 두 순위를 뽑았어요.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14순위면 14, 19면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선수를 두 명 딱딱 집을 수 있었는데 페러비 선수는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골 득점원이고 페널티 킬링 같이 수비적인 공격에도 상당히 능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지명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 막 중반 정도에도 지명이 가능했던 오브라이언 선수를 19순위로 지명을 했어야 됐나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의문을 전 제기를 하고 싶고, 네. 제임스 베닝스타이크 선수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드래프트되고 좀 잘 크다가 트레이드로 넘어간 선수인데 이 선수의 뭐 다시 영입한 것 자체는 저는 여기까지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영입이었어요. 1레라인의 공격 분산과 더불어서 파워플레이에서 상당히 믿음직한 옵션이기 때문에 괜찮은 영입인 것 같지만 필라델피아 약점은 뭡니까? 골리 수비입니다. 골리 수비. 여기에서 전혀 프리에이전트고 아니면 뭐 드래프트고 이 부분에서 전혀 개선될 만한 영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플라이어스가 성적이 안 나온다. 덩크 지조님도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의문이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의문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저는 좀 파악이 되는데 일단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몬트리올 카네디언스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이번에 의문의 움직임을 보인 팀의 하이라이트 몬트리올. 눈에 띄는 지명 예스페리 코트카니에미 선수 1라운드 3순위로 지명을 했어요.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2라운드 38순위, 야콥 올로프손 선수도 2라운드 56순위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새로 영입한 선수를 보죠. 토마시 플레카네트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요엘 에르미아 선수의 영입, 맥스 도미 선수의 영입.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메이슨 선수가 이제 앞서 에르미아 선수와 같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이아웃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몬트리올 뭐가 그렇게 의문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라는 아주 높은 지명권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스페리 코카예니에미 선수에게 썼어요. 2라운드 1, 2라운드 4장의 지명권 중에 2장을 사실 상당히 모험적인 지명의 이 팀을 썼어요. 이 팀도 마찬가지로 썼고요. 코트카니메 선수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하키 지능을 지녔고 슈팅 기능도 괜찮고 수비까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업사이드가 안제 코피타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사실 리가 에세트라는 팀에서 굉장히 또 괜찮은 활약을 보이기 때문에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임에도 저는 부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득점원으로 성장이 유력한 선수들 브레이드 카척, 필리프 자디나보다 앞서 지명할 만한 제목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전 동의를 못하겠어요. 자디나가 또 나옵니다. 전혀 동의를 못하겠고요. 그런데 왜 여기 동의를 못하냐면은 몬트리올의 문제는 득점력이에요. 근데 이 득점력을 해소할 만한 카드인 카청이나 자디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더욱 의문을 증폭시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작 난 진짜 코트카미니에미를 지명 안 하면 잠을 못 자겠어 라는 상황이었다면은 3순위 지명권으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약간 내려가면서 공격을 보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코카니에미 선수를 지명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3순위에 지명을 해버리는 선택을 했네요. 네, 일단 1라운드 순위도 지명도 의문이다라는 말씀이신데 2라운드 지명도 물음표가 붙는 것 같은데요? 하나가 물음표가 붙는 게 있습니다. 로마노프 선수의 지명인데 이 선수가 언더사이즈의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예상으로 4라운드나 5라운드의 지명이 예상됐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2라운드에 뭔가 꽂혔다는 거죠. 이것도. 그런데 하나 또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은 야콥 올로프선 선수 지명은 좀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투웨이 센터 제목, 좀 공수비 양면으로 좋은 수비 센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난해 해에 알스벤스칸에서 올해 이제 SH로 다시 올라오게 된 팀으로 호성적에도 이 선수가 또 기여를 한 바가 좀 있습니다. 2라운드 극초반에 사실 이 선수가 지명될 게 굉장히 유력했던 선수인데 좀 순위가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56순위에서 이 선수를 데려오게 됐다라는 부분은 몬트리올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몬트리올의 그 영입된 선수들 몇 명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왠지 뭐 옆에서 다른 팀들이 멋있는 걸 하면은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심리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몬트리올이 좀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플레카니츠 선수 복귀한 부분은 팀에 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선수가 3, 4라인 센터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드로 에르미아 선수를 데려온 부분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메이슨 선수로 받았죠. 근데 이제 몬트리올이 뭘 하고 싶었었냐면은 메이슨 선수를 이제 받아오는 동시에 다른 팀으로 넘겨버리고 싶었어요. 트레이드를 해서. 근데 안 됐습니다. 누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바이아웃 해버렸습니다. 캡에 또 부담을 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몬트리올이 또 뭔가 진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계속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부분에 넣었던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스티브 메이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에 대한 우려감이 또 증폭이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의문의 움직임을 보인 팀들 이제 마지막 네 번째군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눈에 띄는 지명은 아담 버크비스트. 좀 스웨덴 이름이 버크비스트. 어려서 1라운드 8순위를 지명을 했고 니콜라스 보딘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입으로는 캐머드 선수, 그리고 크리스 쿠니츠, 브랜든 매닝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방출이라고 하면 뭐 방출인데 어쨌든 팀을 떠나게 된 선수는 패트릭 샤프 선수와 마리안 호사 선수가 은퇴를 선택을 했고 두클레어, 유르초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명의 선수를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드래프트는 상당히 잘했어요. 이제 훌륭한 펑무빈 수비수인 보크비스트 그리고 보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상당히 이제 잘 영입을 했고 3라운드 2장도 또 잘 뽑았습니다. 제이크 와이즈나 니클라스 노르드그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펀치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좀 지명을 하면서 드래프트 자체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문이 들었다는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자유계약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캠 워드 선수로 백업 골리 안정화를 꾀하긴 했는데 이 선수도 또 작년 캐롤라이나에서 활약을 보면은 좀 안정적인 거랑 좀 거리가 먼 골리이고 이제 예전에 잘했던 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골리고 쿠니츠 매닝 선수 계약 자체는 이제 필라델피아 세 번째 페어 부분 좀 근데 쿠니츠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어쨌든 팀의 깊이 수비적인 깊이를 더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나마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선수가 누구죠? 샤프, 호사, 두클레어, 유르초 전혀 이 선수들 공백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팀의 지금 사실 시카고가 작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는데도 현상 유지도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게 좀 지금 점점 시카고가 이게 좀 안 좋지 않나, 안 좋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보여줬던 이번 오프 시즌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최종 순위만 봐서는 추락이라면 추락인데. 그렇죠. 다음 시즌 또 걱정이 벌써부터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시카고 블랙호크스 의문이 드는 움직임을 보인 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팀으로 왔는데 마지막 카테고리는 당최 생각을 알 수 없는 팀. 좀 자극적인데. 이거 좀 뻥 터지네요. 당최 생각을 알 수 없는 팀. 이 팀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팀이 누구냐? 예. 라는 걸 보니까 여기 또 그렇죠.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예, 이 팀은 진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지금 사실 내려갈 만큼 내려갔는데 더 내려간다. 연수 기자님이 오타와 세너터스 팬으로서 당최 생각을 알 수 없는 팀에 놓은 이유가 뭘까?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1라운드를 어쨌든 브레이디 카척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4순위예요. 네,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 어쨌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프시즌 영입은 미켈 베드케르 선수를 트레이드를 통해 세너제이에서 영입을 했고요. 이적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호프먼 선수를 플로리다 어떻게 세너제이를 보냈다가 세너제이가 플로리다로 보냈죠. 어쨌든 호프먼 선수가 이적을 선택을 했어요. 혹시 좀 시끄러웠던 호프먼 선수는 나가게 됐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무슨 생각인지. 지금 자디나 카척이 선택이 가능했던 4순위였는데 사실 카척 선수를 선택했다는 자체에서 아주 불만 이거 진짜 쓸모없는 픽이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스타일의 선수고 팀 득점에 이제 장래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선수임은 이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파워포워드 형이에요. 카척 선수는. 네. 그런데 팀의 지금 유망주선 리스트를 보면은 로건 브라운, 콜린 화이트 같은 선수들이 체격 조건이 뛰어난 센터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미 비슷한 선수들이 있다.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타입의 선수를 또 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디나 선수가 들어오는 게 조금 더 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호프먼 선수도 나간 상황이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스코어링 펀치력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은데 좀 더 잘 맞을 수 있는데 좀 어쨌든 카척 선수를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부분입니다. 네. 드래프트 할 때 3순위까지 끝나고 이제 4순위 순서 왔을 때 그렇죠. 자디나야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그래도 자디나 뽑지 않겠나? 이 생각했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근데 카척 오케이. 이거였어요. 네. 자, 일단 신인 지명은 그렇게 언급이 됐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시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호프먼을 또 보내면서 카르손 선수가 또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이 운영진이 또 삽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카르손 선수는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올해까지는 어쨌든 계약이 묶였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쨌든 같이 가게 되는 거고요. 네. 자유계약 시장에 맞춰서 오타와 세너터스가 카르손 선수에게 마지막 이제 푸시를 했대요.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남아주셨겠네. 그런데 그 계약 조건이 8년 8천만 달러였습니다. 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루 다우지 선수가 8,8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카르손 선수가 8천만 달러. 그리고 캐나다는 세율이 좀 셉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카르손 선수가 지금 뭐 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응할 가능성은 없죠. 이 계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인 앤 트레이드 같은 느낌으로 간다는 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홈타운 디스카운트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네. $800만 줄어든 게. 그런데 그거는 컨텐더 팀 수준에서나 좀 생각을 해볼 법한 건데 지금 오타와 팀 성적도 안 좋고 라커룸도 개판이고 프런트도 이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카르손 선수가 잔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의 마크 스톤 선수도 아직 재계약이 안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수 주축 선수들이 다 떠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답이 없어진다라는 결론을 앉게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만한 움직임을 프런트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고름이 더더욱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당초에 생각을 알 수 없는 팀 오타와 세너터스까지 오늘 한 20팀 정도 거론이 되는데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팬심을 담아서 울분을 토하시는 모습이 안 돼요, 이 팀은. 인상적이네요.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 팀들의 팬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동감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댓글로 한번 의견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현숙 기자와 함께 NHL 시상식 또 신인 드래프트, 트레이드, 계약 소식들까지 쫙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토브리그는 계속되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약이 줄을 이을 거고요. 네, 뭐 들어오는 대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7월 4일 수요일에 진행했던 155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되고요. 팟빵과 아이튠즈, 또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고요. 2018 범고래가 간다도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챙겨보시는 분들도 댓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또 예정되어 있는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